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4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맞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의 권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 기본권, 그리고 우리가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가지는 권리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요거 노동 3권까지 했던 걸로 선생님이 기억하는데, 맞죠? 그럼 오늘 이어서 5번이랑 6번까지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여기 보니까 지난 시간에 작년에 최저임금, 2019년에 최저임금이 시급이 4,850원이라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잘못 말했죠. 그죠? 요거는 선생님이 군대 갔다 와서 시급을 받을 때 얘기고요. 한 거의 8년 전, 9년 전 이야기고, 자, 작년에는 얼마였냐면은 8,350원이었습니다. 8,350원. 많이 올랐죠, 그죠? 2배가 올랐는데, 자, 올해는 얼마냐? 올해는 요것보다 조금 더 오른 8,530원입니다.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8,350원, 올해는 8,530원. 그래서 거의 이제 10,000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요렇게. 작년에는 이랬고, 올해는 이렇다. 요거 기억해 두고요. 그래서 올해 혹시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8,530원 밑으로 주는 데서 일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알겠죠? 거기는 불법이야. 혹시라도, 나는 8,000원밖에 못 주겠다 하면은, 최저시급이 8,530원인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받을 돈은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됐지? 자, 그러면은 오늘 요 밑에 5번과 6번을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노동 상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근로자로서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특별한 권리가 있다 그랬어. 첫 번째, 단결권. 내가 직접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맞죠? 두 번째,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뭘 해야겠어? 사장님이랑 협의를 계속 해야겠지. 그게 바로 단체 교섭권입니다. 단체 교섭권.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장님, 사용자라고 쓰죠. 우리 법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 여기서 근로조건은 뭐라고 했었나요? 우리 위에 보면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건이다. 그 조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임금, 돈, 그 다음에 근로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갈 휴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근로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 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단체 교섭권. 자, 이렇게 사용자랑 협의를 했어. 그런데 협의가 잘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단체 행동권이죠. 단체 행동권.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요거를 단체 행동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쟁의 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 폐쇄 이런 일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쟁의 행위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전부 다 순서대로 나가는 거야. 단결권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하고요. 단결권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생기는 게 두 번째 단체 교섭권이고, 단체 교섭권이 있어야지 그 다음으로 생기는 게 단체 행동권입니다. 맞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따로따로 외우면 절대 기억 못해. 반드시 단결권,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마지막으로 단체 행동권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은 요거 나중에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본 건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오늘 볼 거 괄호 5번과 괄호 6번 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마저 해봅시다. 자, 우리는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나올 수도 있죠. 그쵸? 자, 회사에서 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마음대로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 두 번째, 내가 잘리는 것. 그치? 자, 그 두 가지 중에서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내가 잘리게 될 경우에,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자, 가로 5번 해봅시다. 사용자, 사장님은 적어도 며칠 전에 해고 계획을 알려줘야 돼요. 자, 나를 만약에 내가 베스킨라빈스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 그런데 사장님이 나를 자르고 싶어. 그러면은 며칠 전에 자르기 이전부터 사장님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일하는 거 보니까 우리 가게랑 잘 안 맞다. 아니면은 조금 아이스크림 푸는 솜씨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자를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제 이거를 자를 거라고 알려줘야 되냐? 적어도 최소한 30일 전에 알려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한 달 전에 자, 이번 달까지 하고
니는 다음 달에는 그만둬야겠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계획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 이것도 알려줘야 돼. 자, 뭘 알려주느냐? 내가 너를 자르는 이유, 해고, 사유. 자, 너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랑 더 이상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달 뒤에는 나가달라라고 해고 사유를 적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 해고하는지 그 시기까지도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뭐 예를 들어서 김동현이라고 합시다. 문서에다가 이렇게 계약서 비슷하게 문서를 작성을 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프린트처럼. 그래서 거기다가 김동현 씨는 뭐 아이스크림을 잘 못 풀기 때문에 2020년 몇 월 며칠부터 우리 가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몇 월 며칠부로 해고합니다. 라고 명표시를 해주고 그거를 선생님한테 문서로 줘야지, 종이를 줘야지만이 정당한 해고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정당하지 않은 행동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당하지 않게 해고하는, 자르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법에서는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정당한 해고가 아니고 정당하지 못한 해고라고 해서 안일 부자에 당연할 당자, 그럴 당자 써서 정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부당한 해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르기 전에 30일 전에 적어도 이러한 것들을 받아봐야지만이 정당하게 해고당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당해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잘린 사람은 어떻게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요게 부당해고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그 밝혀진 날까지의 임금을 이 가게 사장님이 지급을 해줘야 돼. 만약에 부당해고를 당하고 나서 1년 뒤에 이것이 부당해고라는 것이 밝혀졌다. 내가 신고를 하고 나서 그게 밝혀지기까지 1년 정도가 걸렸어.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그 밝혀진 날까지 만약에 내가 직장이 없었다면은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최저시급에 맞춰갖고 선생님한테 이 사장님 줘야 됩니다. 그만큼 부당해고는 큰 잘못이야. 알겠죠? 자, 그런데 사장님이 잘못할 수 있는 게 요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부당해고 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부당노동행위. 자, 부당노동행위가 뭐냐? 옆에 써져 있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근로자들은 사장님, 사용자가 그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자, 부당노동행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을 조직한 것, 내가 노동조합을 만든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니까 너는 오늘부터 임금을 적게 줘야겠다.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으니까 너는 오늘부터 임금을 깎는다라고 그렇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너 노동조합에 가입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자른다,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경우, 넌 노동조합에서 활동했으니까 뭐 시위에 참가했으니까 넌 안 되겠다, 오늘부터 나오지 마라 라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조합과 관련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걸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부당노동행위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의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 근데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말하기 싫다 저리 가라 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사용자가 지켜야 될 것들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당했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생기지. 그치? 사장님, 이거는 제가 사회시간에 배웠는데 법에 이렇게 하면은 부당해고래요. 이렇게 하면은 부당노동행위래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생긴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요것들은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맞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나면은 우리는 충분히 요거를 배운 거야. 됐죠?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 보자. 우리 두 번째 장에 보면은 선생님이 요거를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시에 보게 될 연소근로자, 아이고, 미안합니다. 연소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야. 자, 이 형식은 요거 그대로 사용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든지. 연소자,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할 때는 그냥 말로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자. 그 다음에 뭐 시급은 얼마로 하자. 말하지 말고요. 반드시 이것을 작성해달라고 거기 사장님한테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내가 시급을 10,000원 받기로 했어.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어디만, 야, 이거 최저시급이 8,530원이니까 이번 달에는 그렇게 계산해갖고, 사장님이 줬다. 됐지? 불만 없지? 라고 말하면은 내가 암만 우리 10,000원으로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지키세요? 해도 증거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문서로 증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 장 써갖고 복사해서 원본은 사장님이 가지고 있고 그 복사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연소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줄에 땡땡땡 이하 갑이라 함과 땡땡땡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칸에 들어갈 거는 사용자, 사장님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칸에는 근로자, 쌤이 들어가겠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적어볼게. 자, 여러분은 요거를 우리 수행평가로 작성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적는지만 보고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계약하면은 수행평가로 직접 한번 적어봅시다. 알겠지? 자, 만약에 선생님이 베스킨라빈스로 하자. 알겠죠? 의성베라에서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가갖고 사장님한테 말을 했어. 사장님, 우리 근로계약 일을 하고 싶으니까 저 근로계약서 한 장만 써주세요 하면은 사장님이 써주시겠죠. 그죠? 자, 의성베라. 의성배라는 지금부터 갑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갑과 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사장은 갑, 사용자는 갑, 근로자는 을이기 때문에 의성배라 갑과 김동현, 을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근로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래 했을 때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계약 정식으로 등기하기 전까지 할게요 해서 2020년 지금이 4월 20일입니다. 2020년 4월 20일부터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일을 한다고 칩시다. 아마 이때쯤에 계약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때까지 하자고 사장님한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근로장소는 어디야? 의성 베스킨 라빈스죠. 그쵸? 근데 그냥 의성 베스킨 라빈스라고 적는 게 아니고 정확한 가게의 주소를 써야 됩니다. 정확한 가게의 주소. 예를 들어서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천길 몇이겠죠? 군천길 땡땡.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한다. 자, 그럼 업무의 내용은 뭐냐? 내가 의성베라에서 뭘 할 거냐를 써야겠죠. 내가 홀에서 고객들을 응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고객 응대하지 않고 카운터만 볼 수도 있고, 카운터만 보지 않고 주방에서 아니면 아이스크림 푸는 데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운터 업무 및 고객 응대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내용은 근로시간이야. 내가 그날 출근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할지. 자, 근로시간은 예를 들어서 12시 땡땡분부터 점심때 딱 출근해서 한 6시까지 하자. 18시 땡땡분까지. 자, 내가 점심에 출근해서 저녁 먹기 전에 딱 퇴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은 휴게 시간이라고 했죠. 휴게 시간. 그치? 자, 휴게 시간이란 거는 내가 이 시간 사이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언젠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보통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면은 그 중에 1시간은 반드시 쉬게 해줍니다. 왜? 하루에 8시간이라 하면은 보통 아침 9시에 출근해갖고, 몇 시에 퇴근하지? 오후 5시에 퇴근을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껴있어? 점심시간이 껴있죠. 그쵸? 그지? 밥 먹을 시간 1시간은 줘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 딱 중간쯤인 한 오후 15시, 3시부터
16시, 4시까지는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그래서 그때는 잠깐 쉬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1시간 정도를 받아낸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근무일과 휴일. 그러면 나는 언제부터 일주일 동안에 며칠을 근무하겠다. 그러면은 한 주에 만약에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 그럼 매주 5일. 휴일은 매주 금, 토요일이라고 쓰면 됩니다. 뭐 5일이라고 써도 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근무하는 날, 그 다음에 쉬는 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한 거 임금이죠, 그쵸? 임금. 자, 임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는 게 있는데 월급, 한 달 동안 일한 돈을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급, 그날 일을 한 것을 모아서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급, 시급, 우리가 한 시간에 얼마를 받을지 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지금 단순하게 의성베라에서 알바를 할 거니까 당연히 사장님이 시급으로 계산을 해주겠죠. 그죠? 월급으로 주게 되면은 진짜로 정식으로 고용을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보통은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은 시급으로 주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시급으로 얼마를 받느냐? 시급 올해가 8,530원이다 라고 적어놔야겠죠. 자, 이렇게 적어놔서 계약서에 작성을 해놔야지 나중에 사장님이 딴소리를 안 한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사장님이랑 그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 계약서에 쓴 거겠죠.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만 나중에 사장님이 딴 말을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상여금은 뭐냐 하면은 뭐 기쁜 날 아니면은 정말 좋은 날, 뭐 명절이나 아니면 나의 생일, 그 다음에 뭐 회사의 창립일, 이런 좀 기념할 만한 날에 이제 특별하게 주는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보너스. 그래서 보통 우리 아르바이트는 보너스가 없어요. 있는데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해본 데는 보너스가 없었어. 그래서 상여금은 없다라고 체크를 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있으면 체크하고 얼마인지를 쓰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기타 급여. 내가 기본으로 받는 이런 시급, 상여금 말고 다른 수당이 있을 수도 있지. 어떤 수당? 내가 만약에 밤에 더 일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받는 뭐 야간 수당.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금요일, 토요일 날 쉰다 그랬는데 이때 나오게 되면은 받게 되는 주말, 주휴 수당. 이런 것들 있겠죠. 그쵸? 자, 있다고 체크해 봅시다. 그러면 뭐 야간 수당도 있을 거고 주말 수당도 있을 거고요. 자, 야간 수당과 주간 수당은 밤에 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말에 일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받는 시급보다 셉니다. 선생님이 알기로 야간에 일을 하면은 1.5배, 그 다음에 주말에 일을 하면은 2배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시급에 정확한 것은 한번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야간 수당 얼마, 주말 수당 얼마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수당이 더 있다면 여기 더 써주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임금 지급일. 돈을 받는 날짜도 정할 수 있어요. 뭐 매달 말 30일이다. 근데 선생님은 지금 5월 20일까지 일한다 했으니까 20일날 받도록 합시다. 매달 20일. 자, 그 다음 지급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선생님한테 직접 돈으로 주는 거, 아니면은 내 통장에 입금해 주는 거. 편한 걸로 고르면 됩니다. 나는 통장에다 넣을래. 예금 통장에 입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연소 근로자잖아요. 그죠? 만 18세가 넘지 않은 연소 근로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야 될 게 있어.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나의 가족이 누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랑 같이 살고 있다. 그래서 내 보호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제출함 돼 있지, 그치? 부모님 혹은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여러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는 부모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거의 대부분의 뭐 결정들, 여러분의 돈을 사용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부모님께서 관리를 해주시지, 그치? 용돈을 주는 것도 부모님 마음이고, 용돈을 어떻게 써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결정한 일을 부모님이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친권자는 부모님 혹은 나와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는 뭐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모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를 법적으로 키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권자라고 합니다. 혹은 보호자, 후견인. 내가 만약에 선생님 어렸을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 그리고 주변에 친척도 없이 우리 혼자 쓸쓸하게 지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다들 보호자나 친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럼 친권자, 부모님이나 가족들 혹은 보호자의 동의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출함이라고 돼 있죠. 그쵸? 제출함. 이 동의서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한 증명서를 냈어. 주민등록 등본을 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혹은 보호자의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해도 일을 시켜준다면 거기는 불법으로 시켜준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일한 데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지금 못 받게 되면은 그때는 이거를 내가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장님이 저 사람 그거 안 냈던 것 같은데 하고 막 도망가려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반드시 내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면 돼. 여기 오늘이 2020년 4월 20일이다. 요 계약서를 쓴 날을 작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명 의성 베스킨라빈스겠죠, 그쵸? 의성 베라. 그 다음에 의성 전화번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의성 베스킨라빈스 주소가 있을 거고요. 여기 베스킨라빈스의 대표자 사장님이 계시겠죠, 그쵸? 김땡땡이라고 합시다. 사장님이 사인을 해요. 김땡땡. 그러면 이제 밑에 나의 주소, 연락처, 성명을 쓰면 되겠죠. 쌤 주소는 여기고요. 연락처는 이렇고 내 이름은 김동현이다. 그리고 서명은 똑같이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러한 계약서를 쓸 때 아니면 정말 중요한 문서를 쓸 때 서명을 할 때는 반드시 이름을 정자로 씁니다. 정자로. 알았죠? 선생님도 사인이 있어요. 대충 써서 막 이런 사인이 있는데, 자, 이런 사인을 쓰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이름을 세 글자 정자로 써줘야 이러한 중요한 계약서에 좀 모양이 산다. 요게 예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꼭 이름을 정자로 세 글자씩 써주면은 된다. 됐나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연소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지금 당장 쓸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나중에 요거를 쓰게 될 일이 생긴다면 그때 꼭 쓰기를 바라고, 잘 쓰기를 바라고. 근데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시켜주는 데가 있다면은 혹시라도 찝찝하니까 여러분이 쓰자고 하세요. 사장님 저거 근로계약서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알았죠? 의성에서는 어떻게 아르바이트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쓰는 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왜냐면 이거 되게 귀찮고 괜히 남겨봤자 나중에 자기가 할 일만 더 늘어나고 그래서 사장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드려갖고 저는 이거를 꼭 썼으면 좋겠어요 하고 쓰면은 나중에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일했으니까 일할 만큼 돈은 받아야지, 그치? 그 사람들은 이제 노동력을 제공받았으니까 그만큼 당연히 할 일이 많아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써라. 우리가 성인 돼서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일하려면은 요거는 무조건 필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뒷장으로 넘어오니까 1단원이 다 끝났네요. 그쵸? 자, 요거 2단원 헌법과 국가기관이 나와 있고요. 자, 1단원이 이렇게 끝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기본권, 인권과 기본권이라는 단어는 원래 내용이 굉장히 많고 선생님이 설명도 좀 엄청 길게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직접 보고 수업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설명도 조금 줄였고 그 다음에 내용도 작년보다 많이 뺐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빨리 끝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1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1단원에 대한 복습을 꼭 한번 해야 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1단원 끝까지 오늘 배운 연소 근로자 표준계약서까지 꼭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1단원 수행평가는 이제
계약하면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은 선생님이 요거를 1단원을 정리하는 그런 영상도 함께 찍어서 1시간 보도록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요거 2단원 설명까지만 합시다. 알겠죠? 이번 시간은 2단원에 대해서 뭘 배울지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의 제목은 헌법과 국가기관이에요. 헌법과 국가기관. 국가기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조직들입니다. 조직. 자, 헌법은 당연히 알죠.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법, 최고법을 헌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안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것들로 구성된다라고 국가기관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고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는 선생님이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배웠지 싶어요. 우리나라는 세 가지의 국가기관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 세 가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부. 행정부가 있고요. 자, 그럼 행정부가 있으면 두 번째 뭐가 있겠어? 입법부가 있겠죠. 입법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뭐가 있을까? 사법부도 있습니다. 사법부.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혹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가지의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행정부는 대표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거냐? 우리나라의 정부, 대통령이 있는 정부를 말합니다. 그러면 입법부는 우리나라에서 어디를 대표로 들 수 있을까? 바로 국회죠, 국회. 사법부는 어디라고 할 수 있겠다?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법원들. 재판하는 법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는 반드시 국가가 구성이 되려면 요 세 가지가 있어야만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원리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그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 국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떨어뜨려 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민주주의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몇 개 빼고 민주주의를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로 이루어지는 국가를 볼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됐죠? 요거는 반드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 하면은 여기 뒤에 보이지? 1번 입법부부터 할 겁니다. 입법부. 국회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그래서 국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국회는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고 국회의 권한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뒷장으로 가면은 또 행정부가 나옵니다. 행정부. 그래서 행정부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사법부도 있죠. 그죠?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네, 오늘 수업도 고생했고요. 우리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반드시 일단은 꼭 한 번씩 복습하세요. 알겠죠?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뭐 수업 다 했는데 또 해달라 하면 선생님이 또 해줄 수는 없잖아. 그치? 나머지 시간도 진도도 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때는 제대로 대답해주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대답은 해줄 거지만 지금처럼 막 그런 깊이 있는 설명은 잘 못 해줄 거야.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요 헌법과 국가기관 요거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자. 알겠죠? 그럼 얘들아 고생했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